저는 북한에서 가장 부러움을 받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평양 중심부에 살았고 해외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으며 최고 지도자님의 전용기에서 일했습니다. 북한 여성 2천만 명 중 단 10명만 선발되는 그 자리였죠. 하지만 지금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모든 특권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탈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본 것들, 그리고 왜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유를 선택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탈북자들의 진실된 목소리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 저는 25살이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고려항공 승무원으로 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죠. 그날도 평범한 국내선 비행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삼지연까지 고작 1시간 남짓한 짧은 비행이었어요. 그런데 착륙 후 기장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동무, 내일 아침 8시까지 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출근하시오. 특별 지시가 있다고 하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북한에서 특별 지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였으니까요. 영광스러운 승진이거나 아니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거나.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 가족 중 누가 문제를 일으켰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우셨습니다. 아버지는 밤새 담배만 피우셨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당 청사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미선 동무, 축하하오. 동무는 이제부터 특별기 승무조에 배속되었소. 특별기. 그것은 최고 지도자님과 고위 간부들만 이용하는 비행기를 의미했습니다. 북한 전체에서 가장 영예로운 자리였죠.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영광 뒤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를. 다음 이틀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비행 서비스 교육이 아니었어요. 보위부 요원들이 진행하는 정치 교육이었습니다. 동무들은 이제 국가기밀을 다루는 위치에 있소. 본 것, 들은 것, 모든 것이 국가 최고 기밀이오. 가족에게도 절대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서약서를 썼습니다. 만약 기밀을 누설하면 3대가 멸족당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매일 저녁, 우리가 본 것을 일일이 보고해야 했습니다. 첫 비행은 평양에서 베이징까지였습니다. 고위 간부 5명을 모시는 임무였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했습니다. 완벽한 미소, 완벽한 자세, 완벽한 태도로요. 그런데 비행 중에 우연히 그분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인민들은 또 배급이 끊겼다고 난리더군. 아,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핵 개발이 우선이니까. 하,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평양 중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평양의과대학 교수였죠.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저는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배급소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때 우리 집에는 항상 쌀과 고기가 있었어요. 제 친구들은 겨울에 난방이 안 돼서 떨었지만 우리 집은 항상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당에 충성했으니까, 나라를 위해 일했으니까 받는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했죠. 김일성 종합대학에 입학했을 때 저는 외국어 학부 영어과에 배정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곧 해외 파견을 의미했어요.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까지 3개 언어를 익혔죠. 대학 4학년 때 고려항공에서 승무원 선발 공고가 났습니다.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었어요. 키가 165cm 이상, 용모 단정,
외국어 능통,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 신뢰성이었습니다. 면접장에서 심사위원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만약 외국에서 탈출 제의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즉시 거부하고 보위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외국 승객이 위대한 수령님을 모욕한다면 그 자리에서 항의하고 해당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겠습니다. 저는 모범 답안을 말했고 합격했습니다. 승무원 교육은 6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서비스 교육보다 정치 교육이 더 많았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경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노동신문을 읽고 토론했죠.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공화국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수령님의 영도 아래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의심 없이 순수하게요. 첫 국제선 비행은 평양에서 베이징까지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하늘을 날고 있다는 게, 외국에 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이 너무 크고 화려했어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고 상점에는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승무원들은 단체로 움직여야 했어요. 항상 보위부 요원이 동행했고 호텔에서 외출은 절대 금지였습니다. 방에는 전화기가 없었고 인터넷도 차단되어 있었죠. 동무들, 외부 세계는 우리를 유혹하려 합니다.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소. 절대 현혹되지 마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본주의는 겉만 번지르르 하지 내부는 부패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죠. 3년간 저는 모범 승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지각 한 번 없었고 실수도 없었어요. 승객들에게 친절했고 당에 충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미선 동무, 축하하오. 특별 임무가 있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특별 임무라니 무슨 영광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내일부터 동무는 특별기 승무원 후보로 교육을 받게 될 것이요. 이것은 최고의 영예요. 하지만 동시에 최고의 책임이기도 하오. 그날 밤 저는 너무 기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기 승무원, 북한에서 가장 영예로운 자리. 저는 드디어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축하가 아니라 엄격한 심사였습니다. 보위부 요원 3명이 저를 애워쌌습니다. 박미선 동무, 이제부터 동무의 모든 것을 조사할 것이요. 3대에 걸쳐 정치적 문제가 없는지, 외국인과 접촉한 적은 없는지, 사상적으로 동요한 적은 없는지. 신문은 일주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제 어릴 적 친구들, 대학 동기들, 심지어 초등학교 선생님까지 모두 조사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축하하오, 박미선 동무. 동무는 이제 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소. 저는 그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그 자랑스러움이 두려움으로, 그리고 각성으로 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특별기 승무원 교육은 일반 승무원 교육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우선 장소부터 달랐어요. 평양 외곽의 한 비밀 시설로 이동했는데 그곳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우리는 휴대폰을 모두 반납해야 했습니다. 가족과의 연락도 한 달에 한 번, 감시 하에서만 가능했어요. 편지도 모두 검열을 거쳤죠. 동무들, 여기서부터 동무들의 삶은 국가에 속합니다. 개인의 자유는 없소. 오직 혁명과 수령님에 대한 충성만이 있을 뿐이요. 우리는 10명이었습니다.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어요. 다들 최고 엘리트 집안 출신이었고 외모도 출중했습니다.
북한 체제가 자랑할 만한 꽃들이었죠. 교육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비스 기술보다는 정치 교육이 대부분이었어요. 우리는 매일 6시간씩 사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동무들이 모실 분들은 공화국의 최고 지도자들이요. 그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곧 당의 방침이요. 동무들은 그분들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지만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독특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바로 듣지 않는 훈련이었어요. 귀로는 들어도 머리로는 기억하지 마시오. 눈으로는 봐도 마음으로는 담지 마시오. 동무들은 그저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오. 우리는 로봇이 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호기심을 갖지 않고 오직 명령에만 복종하는 존재로요. 2달간의 교육을 마치고 드디어 첫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고위 간부 7명을 모시는 비행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저는 긴장으로 온몸이 굳었습니다. 특별기는 일반 여객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내부는 호텔 스위트룸처럼 꾸며져 있었고 좌석은 가죽 소파였습니다. 간부들이 탑승했을 때 저는 완벽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안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비행이 시작되고 저는 음료를 서빙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간부가 말했습니다. 야, 이번에 함경도 쪽에 또 아사자가 나왔다며? 몇 명이나 된대?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수백 명은 될 거야. 배급이 석 달째 끊겼다잖아. 뭐 어쩔 수 없지. 외화벌이가 우선이니까. 인민들이야 풀뿌리라도 뜯어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들은 웃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쟁반을 들고 있던 손에서 컵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했죠. 화장실로 가서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우리가 인민을 위한 나라라고 배웠는데 정작 인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일지를 써야 했습니다. 매일 제출해야 하는 업무 보고서였어요. 오늘 비행에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간부 동무들께서 편안히 여행하셨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썼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실을 숨긴 것이었죠. 그 후로 비행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간부들은 제가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듣더라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이번에 스위스 은행 계좌에 얼마나 넣었어? 300만 달러 정도. 자식들 유학 보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하, 나도 독일에 있는 아들한테 100만 달러 보냈어. 그들은 해외에 비자금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인민들이 굶어 죽는 동안 그들은 외국 은행에 수백만 달러를 예치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더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습니다. 요즘 정치범 수용소가 꽉 찼다며? 새로 지어야 할 판이라던데. 그래. 뭐 사상적으로 문제 있는 놈들이야 당연히 처리해야지. 맞아. 우리 체제를 지키려면 본보기가 필요하니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인민을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요. 밤마다 저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낮에 들었던 대화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점점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평생 믿어온 것들이 전부 거짓이었던 걸까? 하지만 저는 그 의문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알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 모두가 위험에 처할 테니까요. 저는 완벽한 척했습니다. 웃어야 할 때 웃고 고개를 끄덕여야 할 때 끄덕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요. 특별기 승무원으로 일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유럽에 가게 되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였어요.
고위 간부들이 비밀 회담에 참석하는 일정이었죠. 제네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베이징과는 또 다른 세계였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모두가 자유롭게 웃고 떠들며 걷고 있다는 것이었죠. 호텔에 도착해서 저는 처음으로 서양식 호텔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방은 넓고 깨끗했어요. 그리고 TV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TV 채널이 딱 4개뿐이었어요. 모두 선전 방송이었죠. 하지만 여기는 수십 개의 채널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리모컨을 눌렀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CNN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북한에 관한 뉴스였어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범 수용소에 약 10만 명이 수감되어 있으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화면에는 수용소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증언이 나왔어요. 고문, 공개 처형, 굶주림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제국주의자들의 선전이야. 저는 애써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비행기 안에서 들었던 대화들이 떠올랐어요. 간부들이 나눴던 그 무심한 대화들이요.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선 동무, 방에 계십니까? 보위부 요원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TV를 껐어요. 예, 잠시만요. 문을 열자 요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방을 둘러봤습니다.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냥 쉬고 있었습니다. TV는 보지 마시오. 외국 방송은 모두 반동선전이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요원이 나간 후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거의 들킬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CNN 뉴스가 계속 재생되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게 진실이라면, 만약 제가 평생 속아왔던 거라면, 다음 날 간부들의 회담이 있는 동안 저는 호텔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로비에 있었지만 잠깐의 틈이 생겼어요. 저는 호텔 비즈니스 센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컴퓨터가 있었어요.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였죠. 북한에서는 인터넷이 없습니다. 오직 광명이라는 내부 네트워크만 있을 뿐이에요. 저는 평생 진짜 인터넷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검색창에 북한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뉴스 기사들, 영상들, 탈북자들의 증언들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 듣고 배웠던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남한이 가난하고 미군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도,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것도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남한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었어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고 원하는 것을 말하고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고 인권 유린 국가로 규탄받고 있었죠. 동무, 거기서 뭐 하십니까? 보위부 요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브라우저를 닫았어요. 잠깐 시간 확인하려고. 컴퓨터는 사용 금지라고 했습니다. 당장 나오시오. 저는 요원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신문이 이어졌어요. 무엇을 검색했습니까? 아무것도. 정말 시간만 확인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우리는 다 알고 있소. 하지만 다행히 요원은 제가 무엇을 검색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경고만 받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알아야겠다고.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야겠다고요. 그 후로 저는 조심스럽게 외부 세계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몰래 외국 뉴스를 보고 짧은 시간이라도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항상 발각될까 두려웠지만 진실을 향한 갈망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죠. 베이징 비행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간부들을 모시고 가는 일정이었어요. 공항에서 대기하던 중 저는 우연히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중국인처럼 보였지만 뭔가 달랐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는 탈북 브로커였습니다. 북한 사람들을 남한으로 탈출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제게 다가와 중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북한에서 오셨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북한 사람이라는 티를 내지 않도록 교육받았거든요. 하지만 그는 단번에 알아챘어요.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괜찮습니다. 저는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명함을 받으세요. 그는 제 손에 명함을 쥐어주고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명함을 주머니에 숨겼어요. 보이부 요원이 볼까봐 두려웠으니까요.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조심스럽게 명함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중국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자유를 원하신다면 연락하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만약 이게 보이부의 함정이라면, 저를 시험하는 거라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탈출할 수 있다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이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서 그 이메일 주소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임시 계정을 만들어서요. 저는 북한 사람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안전합니다. 저희는 이미 많은 분들을 도왔습니다. 천천히 계획을 세웁시다. 그렇게 저의 탈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로커는 저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저의 경우 해외 일정 중에 탈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를 경유하는 것이 좋다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보이부 요원의 감시를 받았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항상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순간을 찾으세요. 브로커의 조언이었습니다. 저는 몇 달간 기회를 엿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기회가 왔어요. 싱가포르 일정이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북한과 외교 관계가 있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나라이기도 했죠. 그리고 거기서 저는 한국 대사관에 갈 수 있었습니다. 출발 전 저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중요한 서류들을 복사해서 숨겼어요. 제 신분증, 특별기 승무원 증명서, 그리고 제가 들었던 대화들을 적은 메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보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써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불효를 저지르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진실을 알아버렸고 자유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